지구에는 말 그대로 어디를 가든 자연의 경이로움을 마주하게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전설적인 콜로라도 강과 그곳에 자리한 가장 큰 협곡인 그랜드 캐니언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언젠가 파괴적인 대지진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을 주제로 한 학술 논문과 학술적이라고는 하기 어려운 오락영화는 지금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을까요? 그런데 이런 경이로움에 더해 바로 그 지역, 캘리포니아 남동부의 사막 한가운데에 거대한 염호인 솔턴호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게다가 그 호수는 마치 마법이라도 부린 것처럼 불과 1년 반 만에 모습을 드러냈죠.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론 이렇게 짧은 기간에 자연만의 힘으로 이토록 거대한 일을 해낼 수는 없었고 여기에 손을 보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었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이 거대한 호수의 탄생에 자연이 얼마나 관여했고 인간의 활동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출발해볼까요? 솔턴호의 기원. 솔턴호가 얼마나 특별한 곳에 탄생했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캘리포니아만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만이라기보다 폭 약 150km에 이르는 길고 좁은 바다가 북아메리카 대륙의 서쪽 깊숙이 파고든 듯한 지형이죠. 멕시코에서는 캘리포니아만을 코르테스 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젊은 바다는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지역에서 형성되었으며 이곳에서는 수평 방향의 단층 운동과 지각이 늘어나는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각 변동으로 인해 바하칼리포르니아 반도는 멕시코 본토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가고 있으며 그 움직임은 산 안드레아스 단층계와도 깊은 관련이 있죠. 지질학적인 미래에는 캘리포니아만이 계속 확장되며 북쪽으로 점차 뻗어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수백만 년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반면 솔턴호 분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수천 년 전의 일이었는데요. 현재 호수가 자리한 곳은 솔턴 분지라고 불리는 거대한 저지대 안에 있습니다. 이 분지는 해수면보다 약 70m나 낮은 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로라도 강의 물이 여러 차례 이곳으로 흘러들어 왔더라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이 강은 지진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을 흐르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흐름을 바꾸어 왔습니다. 실제로 콜로라도 강의 물로 인해 내륙의 사막 분지가 일시적으로 물에 잠기는 현상은 과거에도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은 이미 인류가 이 호수 주변에서 살아가던 역사 시대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죠. 고고학자들은 호숫가에서 아메리카 원주민의 여러 정착지 유적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호수가 주기적으로 여러 개의 작은 수역으로 나뉘거나 완전히 말라버리기도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다시 말해 호수의 그릇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다시 물로 가득 차게 될 순간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세기 말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만 이 경우 주역을 연기한 것은 인간이었고 자연은 그 연주에 조금 힘을 보탰을 뿐이었죠. 사막의 개척. 모든 것은 인간이 자연의 흐름에 손을 댄 아주 흔한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세기 말 임페리얼 밸리라는 웅장한 이름이 붙은 캘리포니아의 사막지대에 수많은 사업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미국의 기술자들과 농업 경영자들은 이 메마른 땅을 비옥한 농지로 바꾸려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지역은 기후는 매우 덥지만 토양 자체는 놀라울 정도로 비옥했죠. 풍성한 수확을 위해 부족했던 것은 단 하나, 바로 물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계획은 반세기 뒤 머나먼 동쪽의 아무다리아 강과 시르다리아 강 유역에서도 실행되게 되는 사업과 어딘가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콜로라도 강에서 관계용 수로를 끌어오는 계획이었죠. 수천 헥타르에 이르는 사막을 되살릴 수 있는 그야말로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때까지는 그저 캘리포니아만으로 흘러들던 콜로라도 강의 물을 크고 작은 여러 관계 수로로 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공사가 허술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20세기가 막 시작된 1900년부터 1901년에 걸쳐 이 사업에는 캘리포니아 디벨롭먼트 컴퍼니라는 대형 전문 기업이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계획이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수많은 수로가 파였고 콜로라도 강의 물은 안정적으로 농지에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풍부한 관계 덕분에 사막은 흰빛과 누런빛 풍경에서 조금씩 초록빛으로 모습을 바꾸어 갔습니다.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콜로라도 강의 물이 거대한 콘크리트 댐이 만들어낸 대형 저수지에서 공급되었다는 이미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아직 대규모 콘크리트 댐이 곳곳에 건설되던 시대가 아니었으며 대부분의 관계 시스템은 임시 흙둑과 수문, 그리고 취수용 수로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사고는 어떻게 일어났을까? 첫 번째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주요 관계 시설이 이미 완공되어 있던 1904년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부터 처음 만들어진 수로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늘게 메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콜로라도 강은 물속에 포함된 토사의 양이 미국에서도 손꼽힐 만큼 많은 강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나일강이라고 불리는 것도 결코 과장이 아닌데요. 토사가 쌓인 결과 주요 취수구는 점차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04년 캘리포니아 디벨롭먼트 컴퍼니의 기술자들은 콜로라도 강 기슭에 추가로 물길을 터 이른바 긴급 임시 취수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문 같은 시설조차 없는 그저 땅을 깊게 파서 만든 거대한 도랑에 불과했죠. 어떻게든 하루빨리 농지에 물을 끌어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이 좋게 말해도 지나치게 경솔했다는 사실은 곧 드러나게 되는데요. 건기였다면 이런 도랑으로도 어떻게든 얼버무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바로 이때 자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임시 취수구가 만들어진 직후인 1904년부터 1905년 겨울에 걸쳐 콜로라도 강 유역에는 유례없이 많은 눈과 비가 내렸습니다. 그 결과 1905년 봄 강에는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죠. 급격히 불어난 물살은 임시 취수구를 둘러싼 허술한 흙둑을 정면으로 덮쳤습니다. 예상대로 급히 쌓아올린 흙둑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강의 새 출구는 눈에 띄게 점점 넓어져 갔죠. 처음에는 회사 측도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닫지 못한 채 모래주머니와 목재 보강제 같은 평범한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강은 인간의 그런 작은 저항쯤은 전혀 개의치 않았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파괴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물길을 터놓은 곳에는 콜로라도 강의 새로운 유로가 형성되었고 그것은 임페리얼 밸리의 사막지대에 이미 파놓았던 수로와 연결되어 솔턴 분지의 자연적인 저지대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 후 약 1년 반 동안 엄청난 양의 물이 새로운 물길을 따라 계속 흘러들며 낮은 분지를 무서운 기세로 가득 채워나갔습니다. 그 물길은 도중에 철도 제방을 무너뜨리고 농지와 건물을 침수시켰으며 강둑을 차례차례 깎아나갔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새로 생긴 강의 폭이 1km에 이르기도 했죠. 강이 엄청난 양의 물과 토사를 한꺼번에 실어 날랐기 때문에 지형은 끊임없이 변했고 새로운 지류들이 유로 곳곳에서 계속 생겨났습니다. 이 상황을 어느 정도 막아낸 것은 서던 퍼시픽 철도 회사의 개입이었는데요. 자사 철도 시설이 완전히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회사의 존립 자체와도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이번 사고 수습은 참사의 규모에 걸맞은 대규모 작업이었죠. 붕괴 현장까지 철로가 연장되었고 커다란 바위와 쇠석을 가득 실은 화차들이 끊임없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재들은 차례차례 강 속으로 쏟아부어졌죠. 작업은 거센 물살과 진흙탕이 된 지면, 그리고 언제든 추가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속에서 극도로 열악한 환경을 견디며 계속되었습니다. 게다가 새 철로는 붕괴 지점의 가장자리 바로 코앞까지 부설되었죠. 강과의 싸움은 약 2년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자연을 이겨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06년 말 콜로라도 강의 계절적인 수위 하강이었습니다. 덕분에 목재 구조물로 제방을 고정하고 그 위에 막대한 양의 돌을 깔아 넣을 수 있게 되었죠. 1907년 초가 되자 마침내 콜로라도 강의 주요 붕괴 지점을 막는 데 성공했고 강은 원래의 물길로 되돌아갔습니다. 새로운 호수, 솔턴호. 솔턴호로 흘러들어간 물의 양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는데요. 당시 기준으로도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위적 수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형성 초기 솔턴호의 저수량은 현대의 추산으로 약 7.5에서 9.3 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막 탄생한 솔턴호는
길이 약 60km, 폭은 20에서 25km에 이르렀으며 총 면적은 1200제곱킬로미터를 넘었습니다. 현재는 수위가 크게 낮아지면서 면적도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약 880에서 9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호수의 수심도 점차 얕아졌죠. 처음에는 최대 수심이 약 24에서 26m였지만 현재는 가장 깊은 곳도 13에서 16m 정도에 불과하며 평균 수심은 약 9m입니다. 즉 솔턴호는 지금도 상당히 큰 호수이지만 비교적 수심이 얕은 호수입니다. 갓 생겨난 당시의 솔턴호는 콜로라도 강의 담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담수호라고 불러도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년 동안은 담수어들도 아무런 문제 없이 서식할 수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솔턴호에서는 말 그대로 천연 제염 공장이라 할 만한 현상이 시작됩니다. 호수에는 물이 빠져나가는 출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들어오지만 결국 증발해버리고 소금만 호수에 남게 됩니다. 그 결과 염분 농도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높아졌고 호수의 물은 점차 강한 염수로 변해갔습니다. 1905년부터 1910년 무렵까지는 호수의 물이 거의 담수였지만 1950년대에 이르러서는 염분 농도가 바닷물과 거의 같은 수준에 도달했죠. 이후 솔턴호의 염분 농도는 태평양을 웃돌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는 약 40퍼밀, 현재는 지역과 계절에 따라 70에서 90퍼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솔턴호의 염분 농도는 태평양의 염분 농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죠. 환경 파괴.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염분의 양 자체가 아니라 그 농도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염분 농도가 높아질수록 서식하는 물고기의 종류도 점차 바뀌기 시작했죠. 호수에서는 여러 차례 대규모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했습니다. 죽은 물고기들은 뜨거운 사막 기후 속에서 금세 부패했지만 그 전에 새들이 그것을 먹었고 그 결과 보툴리누스증이 퍼지면서 수많은 새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런데도 초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수로 탄생한 인공호수는 마치 절묘한 시기에 모습을 드러낸 것만 같았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이르자 솔턴호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인기 휴양지로 변모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걸쳐 이곳에는 수많은 호텔과 요트클럽, 리조트 시설이 잇따라 들어섰죠. 미국 전역의 유명 인사들은 앞다투어 솔턴호를 찾았고 수영을 하고 일광욕을 즐기며 임페리얼 밸리의 뜨거운 모래 한가운데에서 값비싼 아쿠아마린처럼 푸르게 빛나는 끝없이 펼쳐진 호수와 함께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많은 스포츠 대회와 축제도 열렸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새파란 호수와 그 주변에 펼쳐진 사막 풍경이 만들어내는 선명한 대비였습니다. 그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솔턴호의 황금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호수 주변에서는 피할 수 없는 여러 문제가 조금씩 쌓여가기 시작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환경 파괴의 위험을 깨닫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고 나서였습니다. 애초에 호수의 생태계 자체가 처음부터 불안정했기 때문에 대재앙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죠. 여기에 농경지에서 흘러든 비료와 농약, 그리고 유기성 폐기물까지 이 출구 없는 호수로 유입되면서 염분 농도 상승으로 인한 환경 악화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호수에서는 녹조가 대량으로 번식하기 시작했고 수면은 초록빛과 갈색 조류의 용단으로 덮이게 되었죠. 그 결과 물속의 산소 농도가 낮아졌고 가까스로 살아남아 있던 물고기들 대부분도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도시화 역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데 한몫했는데요. 대도시는 작은 마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양의 물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콜로라도 강의 물이 대량으로 끌어다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임페리얼 밸리의 관계 기술도 점차 발전해갔죠. 농부들은 물 낭비를 줄이기 위해 수로를 콘크리트로 정비하고 더욱 정밀한 관계 방식을 도입했으며 과도한 살수를 줄여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사용하고 남은 물의 상당량이 다시 솔턴호로 흘러들어갔지만 그런 반환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호수는 더욱 빠른 속도로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때 호수 바닥이었던 광대한 땅이 드러났고 바닥에 쌓여있던 농약과 염분이 그대로 햇빛에 노출되었습니다.
태양은 호수 바닥을 바짝 말렸고 바람에 휘날린 염분과 비료 잔류물이 섞인 먼지는 결국 유독한 모래 폭풍으로 변해버렸죠. 그 결과 호수 주변 일부 지역에서는 천식과 호흡기 질환 환자가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죽은 물고기가 밀려오고 유독한 모래 폭풍이 휘몰아치는 호숫가는 더 이상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죠. 리조트 시설과 요트클럽은 문을 닫았고 한때 호화로웠던 호숫가 별장에서도 유명 인사들은 모두 떠나갔습니다. 한때 찬란한 번영을 누렸던 솔턴호의 모습을 지금까지 전해주는 것은 호숫가에 남겨진 녹슨 배들과 버려진 건물들 뿐입니다. 리튬 러시. 그렇다고 해서 솔턴호에 나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호수가 다시 살아나기는 어렵고 적어도 앞으로 100년 동안은 고급 휴양지로 부활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대신 이 지역은 미국을 대표하는 리튬 회수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품고 있죠. 아시다시피 리튬은 오늘날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금속입니다. 사실 솔턴호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계와 이어지는 활발한 지각 활동 지역인 솔턴 트로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의 상호작용으로 지각이 늘어나면서 활발한 지열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지하 깊은 곳에서 300에서 360도에 달하는 고온의 피압 열수가 솟아오르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뒤따르죠. 참고로 이 지하의 열에너지는 현재 이 지역에서 가동 중인 지역발전소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 열수를 조사한 결과 그 안에는 산업 규모로 회수할 수 있을 만큼의 농도를 가진 리튬이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지열 발전과 리튬 회수를 동시에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만약 이 방식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솔턴호는 금이 아니라 리튬이 잠들어 있는 새로운 클론다이크가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리튬 채굴만으로 사라진 생태계가 되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대신 인류는 환경에 해로운 화석연료 사용에서 벗어나기 위한 재료, 다시 말해 일종의 보상을 얻게 될지도 모르죠. 어쨌든 오늘날의 솔턴호는 인간이 자연의 시스템에 충분한 배려 없이 개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쓰라린 경험이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교훈이 되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보다 더 큰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말해주겠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